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 두 번째 작품인 이상 작가의 날개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작품이죠. 이상 작가는 대표적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의 선두주자로 날개라는 작품 속에서도 의식의 흐름 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는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내면 의식을 인과관계 없이, 논리관계 없이 쭉 이어나가는 자아 분열의 서술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날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본문 살펴보면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 먼저 중심 대상 나 나오고요. 그리고 아내가 나옵니다. 나는 옷이 없었는데 그냥 자기가 사면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아내는 옷을 남편에게 안 챙겨줬어요. 그러니 뭐 애정이 없을 거고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입고 있는 코르덴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이었고, 우선 입고 있는 코르덴 양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골덴 양복 있죠?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생긴 면 있죠? 그 골덴 양복 한 벌이요, 내 자리옷, 잠자리옷, 잠옷이었고요. 또 통상복, 일상적으로 하는 일상복, 또 나들이 옷으로 겸한 거였대.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옷 몇 벌? 한 벌만 옷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옷 한 벌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스웨터가 한 조각 사시사철을 통한 내 내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인의 스웨터, 즉 여기 목티 있죠, 목티. 그게 내 내일이에요. 속티래요. 그것들은 근데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래를 안 하기도 하고 계속 입기도 하고 이러니까 빛이 다 검다라고 얘기하죠. 우선 여기에서는 지금 애정과 관심이 없는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종속되고 컨트롤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자신이 본인이 옷을 사거나 갈아입거나 그렇지를 않나 하는 모습이겠죠. 자, 그러니까 그랬던 것들은 지금 옷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하나같이 빛이 다 검다라고 얘기해 줄 때 여기는 색채 이미지, 즉 시각적인 이미지, 감각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면서 화자의 부정적인 상황과 어울리죠.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화자의 내면이라고 해도 맞게 어울리겠죠. 내면 또 괜찮아요. 강조. 자,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즉 빨래가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볶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밴드가 끼워 있는 부드러운 사르마다를 입고, 밑에 주석에 나와 있지만 남성 우리 속바지죠. 일본 말이고요. 일본 남성 속바지인데 일제감정기 배경이라 그렇습니다.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대요. 자,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잘 놀았대.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없고 무기력하고요. 의미 없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옷 한 벌로 이렇게 남성 속바지 하나만 입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거래요. 계속 어느덧 손수건만해졌던 볕이 지나갔는데, 즉 시간의 표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했네요. 손수건만해졌던 볕이 나갔는데 시간 흐름이요.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 일해도 조금 피곤하였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는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자, 우선 나는 별 일도 안 했죠. 그냥 놀았어요, 혼자 방에서. 근데 피곤함을 느껴요. 즉 무력함을 느낍니다. 피로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내 방으로 건너간대요. 사실 아내 눈치를 엄청 보는 거죠. 당당한 가장이거나 당당한 남편이면 아내 왔어, 와이프 왔어? 하면서 아내 방에 계속 있을 수 있죠. 부부니까. 근데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얼른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아내는 우리 나를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통제당하고 그리고 종속되어 있죠. 아내한테 계속 의존하고 컨트롤을 당하는 거예요.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라고 하죠. 자, 그러니 이때의 공간, 내 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침침한 우리 나의 내면하고도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잡니다. 굉장히 의미 없고 역시나 무기력한 나의 태도가 보이겠어요. 괜찮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는 어떤 캐릭터고 그리고 아내가 어떤 캐릭터인지 간단하게 전략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아내는 이렇게 한 벌만 입지 않아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아내는 굉장히 다양한 옷,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옷이 없었다, 아내와 대조된다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아내와 대조된다. 아내는 화려한 옷도 많고요. 되게 예쁘게 잘 꾸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방은 침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내의 방에 이렇게 놀러 가는 이유는 이렇게 볕이 잘 들어요. 그죠? 그러니 볕이 들다가 볕이 지나간 것도 알아요. 근데 내 방은 여전히 계속 침침해요. 그리고 아내 방은 되게 화려하거든요. 그러니 내 방은 침침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의 방과 대조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아내와의 옷,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대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의 내면으로 쭉 서술되는 거 보이시죠? 서술 방식 설명드리고 화면 넘어갈게요. 현대소설에는 항상 강조드려요. 서술상의 특징 나온다. 지금 나라고 하고 나의 내면이 주로 서술되기 때문에 무슨 시점이라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지금 나의 행동, 뭐 대화, 다른 인물들의 대화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작품에서. 그런데 이 작품은 인물, 즉 나의 내면 중심일 거죠. 그래서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나의 내면 중심은 또 어떻게 소개가 되냐, 서술이 되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지금 의식의 흐름 기법, 즉 자아가 분열된 채로 혼란 상태로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 동의어 좀 쓸게요. 손이 가는 대로 쓴다라고 해서 되게 자동적으로 쓴다 해서 자동기술법이라고도 지칭하고요.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기법 했을 때 관련되는 말은 논리가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 다양한 표현들, 관련된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또 인물구조 짜고 갈게요. 인물구조는 바로 나와 아내인데요. 나와 아내는 이렇게 대조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아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침침하고 어둡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되는 우리 부부의 모습 계속 이어서 보시죠. 한 번도 검은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부자리를 한 번도 걷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계속 누워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속 이 이부자리를 거둔 적이 없다. 이불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외출을 안 하는 거죠. 무기력하죠. 그래서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하면서 또 직유. 내게는 참 반갑대요. 뭐가요? 이부자리가 반갑다, 이렇게 느껴요.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칠까칠 까슬까슬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대요.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 하나 골라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고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시도 지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우리는 그냥 누워서 자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따리거나 이럴 수 있죠. 이 사람도 충분히. 그런데 이불 속에서요, 참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요,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발명도 했고 논문도 썼고 시도 많이 썼대요. 그러니 이 사람은 옛날엔 많이 배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추측이 가능하죠. 즉, 배운 사람,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인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런데 표현 먼저 볼게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서 이 자신의 내면과 그리고 인식을 되게 비유적으로 섬세하게 많이 표현됐는데, 여기 보시면 까칫까칫, 축축 이런 것들 촉각적인 표현이다. 축축.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인 표현들 썼고요. 지금 이렇게 또 열거도 하고 있어요. 여기 쭉 밑줄 친 거요.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늑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껍질로 띵띵 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불 속에서 막 열심히 연구했대요, 지식인이. 근데 내가 잠들면요, 내 방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고요, 생산적인 일을 안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그것들은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생산성이 없는 것이다. 역시나 의식의 흐름 기법 너무 많이 나오죠. 예,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뭐 철철, 흐느흐늑, 음성상징어, 뭐 모이태요, 겠죠. 뭐 비누처럼 직유, 그리고 뭐 무명 헝겊이나 한 거기와 같은, 뭐 얘도 마찬가지로 직유인데 비유라고 쓸게요. 섬세한 비유적인 표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라고 해서 또 중심 대상이 또 빈대로 바뀌어요. 그러는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씩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대요. 자, 빈대는 나의 그런 무의미한 행위를 방해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행위를 좀 방해하는 존재인 거죠. 나는 좀 무기력하게 더 미친 듯이 아무것도 더 안 하고 싶은데 얘가 자꾸 신경을 쓰이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도 몇 마리씩 나왔고, 그만큼 내 방은 되게 열악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내게 근심이 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아무런 의식,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뒷부분,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갈아온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장 길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죠. 그래서 문장 길이가 짧으면 호흡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죄송해요. 호흡이 짧아진다.
속도가 빨라진다. 네. 자, 그러니까 문장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 나의 내면을 의식의 흐름대로 계속 쭉 밀고 나서서 서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쓰라리다, 촉각적인, 감각적인 거 굉장히 계속 나오고요. 혼곤히 잠이 듭니다. 그러니 계속 무기력하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었대요. 자, 그러니 이불 속의 사색 생활 앞에서 했었죠. 굉장히 무의미한 행위라고요. 그러니 무의미한 행위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 의지 자체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죠. 내겐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아내한테 엄청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죠. 예.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기보다는 뭐 성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해야 할 것이고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아내한테 나는 굉장히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통제당하고 억압되고, 그죠? 종속되고 뭐 이런 키워드 다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만약에 적극적인 궁리를 지금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만일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는 만일 이런 경우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지람을 들을 것이다 하면서 그 상황의 가정에 따른 상상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 결과를. 괜찮겠죠? 수능 특강 문제에서 나왔던 표현이라 좀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무서웠다기보다는 성가셨대, 귀찮았대.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대요. 자, 그러니까 얘는 한 사람의 사회인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 싫대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사회 적응해야 하네요. 못하죠. 이걸 사회성 결여라고도 해요. 이런 말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뭐 가장의 책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사회성이 결여돼서 외부랑 동떨어진 거죠. 세계와 동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설 듣는 거, 뭐 잔소리 듣는 거, 나는 게으른 동물처럼 비유하고 있고요. 역시나 게으른 것이 좋았다. 역시 무기력. 될 수만 있다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대요. 의식의 흐름 기법 계속.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스스러웠다, 수줍고 부끄러웠다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수줍고 부끄럽다는 건 낯가린다라는 얘기인데 뭐에 낯가려요? 지금 인간 사회에 낯가리죠. 생활이 스스러웠대. 생활하고도 낯가려. 모두가 서먹서먹하대요. 그러면 이 사람, 나는요, 외부와 굉장히 단절됐다. 외부 사회도 단절되고 생활도 단절되고, 그죠? 소통과도 단절돼요. 단절된 삶, 고립된 삶, 이걸 보여주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소통할 의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인 거죠. 주체적 삶 사지 않고 종속적이고 의존적이고 아내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일임하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행위만 하고. 오케이. 네. 그러니 앞부분에서는 정말 대사 한마디 없었죠. 대화 한마디 없었죠. 자, 그러니 이 내면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
대명사인 이 날개 작품 뒷부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중략 부분은요, 이 나가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면 아내가 외출이 계속 늦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외출이 늦는 것을 보면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의심하면서 자신이 외부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 그리고 이 아내에 대한 의심이 지속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외부로 나왔어요. 외부 공간. 서울역이죠. 서울역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하고 싶었대요. 자, 입맛이라고 나와 있지만 바로 씁쓸한 내면일 수도 있겠죠. 내면과 연관될 수 있겠죠. 역시나 감각 나왔지? 쓰디쓴 입맛, 미각. 감각적인 부분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걸 깜빡 잊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자, 그래서 요거 입가심을 뭐를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 커피를 떠올렸더니 이 돈이 없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또 아뜩하였다, 아찔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얼쩔줄을 모를 뿐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 어때요? 막 불안해요. 얼빠진 사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자, 심리는 먼저 당황하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아내에게 일임을 했기 때문에 아내한테 종속되고 의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당황하고 자식이 생활을 자활이라고 하거든요. 자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서 이 사람은 혼자 스스로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란. 계속 가볼게요.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의 대낮이었다 라고 하죠. 자, 먼저 커피 살 돈이 없어서 막 멘탈 나가다가 막 어디다 드립다 쏘졌는지 하나도 모르겠대. 기억이 안 난대.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딱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대요. 경성역에서 미스코시 옥상으로 공간 이동 보입니다. 공간 이동. 선생님, 미스코시 옥상이 뭐예요? 질문을 한다면 미스코시 옥상은 서울 그 명동에요. 일본계 백화점이에요. 지금 있어요? 미스코시 옥상? 명동에 가면? 없죠. 뭐 신세계밖에 없겠죠. 뭐 롯데랑. 네. 아무튼 그 명동 일본계 백화점이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 시대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게 1930년대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 메모할게요. 그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간적 배경 나오죠? 대낮이었다. 시간.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해봤다. 나와 있죠. 나이가. 그리고 이 사람 행위 뭐하고 있습니까?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했대요. 회고 동그라미 회상했대요. 성찰했대요. 삶을 돌아보고 있죠? 그래서 나 어떻게 살았지? 곱씹으면서 회고했더니 뒤에 부분. 몽롱한 기억 속에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자, 자신의 삶을 딱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어떠한 타이틀, 어떠한 기억 이런 것들이 안 남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은 뭐 여행자였어. 너무 즐거운 여행자. 뭐 역동적인 뭐 여행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막 봉사했어. 그러면 나는 남들한테 이타적인 삶 이렇게 타이틀이 딱 나와야 돼요. 스스로 의지가 있었다면. 근데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했으니 이 자신의 인생 타이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도 불거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과거에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즉 의미 있는 삶이 기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아내에게 의존적이죠. 종속되어 있고 컨트롤 당하죠. 통제되죠. 그러니까는 제목에 안 나오죠. 타이틀이 안 나오죠.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대요. 이거 뭐 하는 행위예요? 계속? 뭐 현대시에서도 많이 나오는 성찰이죠. 그렇죠. 성찰 행위. 그리고 나는 나에게 물어봤으니 자아분열.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대요.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렵대요. 그만큼 생각이라는 걸 너무 안 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난 누굴까? 이것도 인식하기가조차 어렵다라니까. 그러니 얘는 사색, 자신에 대한 성찰, 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너무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삶을 살았다. B가 볼게요.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 금붕어 내볼까요? 지금 공간 어디요? 미스코시 옥상. 시간 언제요? 대낮에. 뭘 보고 있죠? 금붕어요. 즉 시선의 대상입니다. 금붕어 보고 어떤 생각을 드는지 가볼게요.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게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느러미 수요를 헤아려 보기 시작하고요. 굽힌 허리를 좀 더 펴지 않았고 등허리가 따뜻하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금붕어 시선을 대상을 꽂히면서 계속 뭐한다? 성찰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 금붕어를 묘사를 할 때 감각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너무 많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니 뭐 시각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작은 놈, 큰 놈, 싱싱하게 보기 좋았다 뭐 이런 거. 내리비치는 5월 햇살에 라고 하는 거 계절 나오고 시간 나오고 시각 나오고 그리고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시각도 나오고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데 비유적인 표현이지. 역시 의태어 나오고 음성상징어. 자, 그리고 뭐 등허리가 따뜻하다. 마지막 촉각적 이미지까지. 결론, B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섬세하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죠? 외부 대상에 대한 자극, 인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와서 외부 대상이 주는 자극, 주는 것을 인상, 인식, 이것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뭐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한다. 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금붕어를 보고 나타난 나의 인상,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보았대요. 회탁의 거리 네모칸 약간 회색빛의 거리인데 도시의 느낌이죠. 자, 그러니 회탁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도시, 즉 현대사회를 의미합니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리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대요. 자, 피곤한 생활이라고 지칭하죠. 누구의 피곤한 생활? 현대인들의. 피곤한 생활이 꼭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직유 사용하면서 힘없어 보였대요.
음성상징은 더 이상 안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인식, 역시나 외부 자극에 대한 인식은 앞부분에서도 이어지고 회탁의 거리에서도 이어집니다. 섬세하게 비유적으로요. 뒷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대.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대요. 자,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은요, 누구를 보고 인식을 하는 거냐면 바로 현대인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보고 느끼는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저 회탁의 거리, 즉 현대사회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가는 몸뚱이를 끌고요,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현대사회 속이죠. 뭐라고 인식한대요?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이중부정이니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있어 하면 안 들어가고 싶은 건데 없다라고 하니까 섞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순응하고 있는 거죠. 체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해서 봤대요.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를. 그래서 얘는 지금 과거에 지금 방황했던 거 계속 싸돌아다녔잖아요. 그거. D.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졌대요. 자, 그러니 갑자기 아내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 이 화자의 내면 아래쪽에 기저에는요, 아내의 생각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화자의 내면, 아내는 깊숙하게 아내의 생각이 자리 잡은 거죠. 아내의 생각 존재. 그래서 문득 떠올리는 거예요. 역시나 비유적인 표현. 아스피린과 아달린 중심 소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오해냐면 부부의 오해가 있어요.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약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즉 아내를 믿고 싶은 거죠. 자, 뭘 믿고 싶지 않고 아내를 신뢰하고 싶냐면 아내를 믿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고요. 대상 잘 보시고요. 아내는 화려한 옷과 화려한 방에서 산다고 했죠. 각방 생활을 하고요. 아래층에서 생활을 하고 나는 위층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나가 하는 행동 보면 가장으로서의 책임 전혀 없고 무기력하게 빈둥빈둥 놀죠. 아내는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 있는, 이 남편이 있는 그 집에서 매춘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거를 원래는 숨기다가 나가 이제 외출을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슬픔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의심하에 아내가 매번 주던 그 알약, 즉 아스피린이라고 주던 그 알약을 계속 먹어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내의 방에서 놀다가 아달린 껍질을 발견합니다. 아달린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3개를 먹었는데 아달린 그 껍질도 3개가 비어있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아내가, 와이프가 이 수면제를 나한테 먹여왔을까? 의심 끝에 지금 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문득 아내의 이 생각이 이 내면 깊숙이 존재했다가 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제를 줬다는 사실조차 믿고 싶지 않은 거고요. 아내를 믿고 싶은 화자의 태도, 나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날밤 새우면서 도적질을, 개접질을 하였나? 얘가 생각하는 나쁜 짓, 내가 도둑질했나? 바람을 폈나? 생각을 해요. 이게 뭐예요? 자기 또 돌아보죠. 성찰이에요. 근데 정말인지 아니다. 난 결백해. 여기 중요.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이 나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즉 나와 아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저렇게 비유하고 있네요. 뭐라고요? 절름발이라고 비유를 하죠. 왜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내는 나를 통제하고 컨트롤하죠. 종속시키고 통제시키고 의지가 없게 만드니까. 그래서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 논리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맞지 않는 관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나의 태도는 이 관계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기. 예, 맞아, 우리는 그냥 안 맞지. 나는 아내한테 종속됐지. 이런 관계지 우리는 하면서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가볼게요. 변해할 필요도 없다. 변해라고 하는 건 해가 해설, 풀해자인데요. 풀어내서 말할 필요도 없대요.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된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먼저 변해. 뭐 풀어서 말한다. 그럴 필요도 없대. 그냥 사실은 사실대로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체념적 태도죠. 뒷부분.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하면서 가치관의 혼란 보이죠? 멘탈 나갔어. 혼란, 방황. 내적 혼란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뚜 하고 정오 세린이 울렸다. 너무 잘 나오는 거. 너무 시험에 중요하고 이 작품에서도 너무 핵심적인 거죠. 뚜 하는 12시가 됐다라는 사이렌이 울렸대요.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 지폐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라고 하면서 그 정오를 이렇게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뚜라고 하는 청각적인 이미지부터요, 사람들의 팔다리 있죠? 그 팔다리를 내 활개, 내 날개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요. 닭처럼 비유,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비유 계속. 그리고 부글부글 끓고 역동적인 현란한 정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쓸게요. 감각적 묘사, 섬세한 묘사, 비유 많이 사용됐다. 자, 그래서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날개가 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 이 불현듯 나 겨드랑이가 가렵다라는 소리는 내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내 의지, 열망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뭘 통해서요? 정오 사이렌을 통해서요. 자, 그러니 정오 사이렌이 울렸을 때 이렇게 역동적인 생활을 보고, 사람들의 역동적인 생활을 보고요, 얘는 어떻게 느꼈냐? 바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식이 변화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정오 사이렌이에요. 그리고 겨드랑이가 가렵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여태까지 폐쇄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지적 태도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인식 변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아하, 이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자, 그러니 과거에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자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언젠가 열정적으로 살았던 삶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사전 넘어가듯 번뜩였대요. 어머, 겨드랑이까지 가렵고. 표현 볼게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듯 넘어가듯 번뜩였다라고 하죠. 이 날개가. 무슨 얘기냐면요. 희망하고 야심이 원래 있었는데 그 말소, 시기가 지나서 없어진 거예요. 너무 오래됐다 이거죠. 그러니 이 희망과 야심은 과거에 있었던, 근데 지금의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과거의 희망과 야심일 거고요. 그게 종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역시나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딕셔너리로 비유하죠? 이 사람 신문 보니까 지식인이니까. 그러니 이 지식인의 잊었던 과거에 뭐요? 열망, 열정, 야심, 희망, 이런 것들이 지금 번뜩였다라는 게 비유적으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오 사이렌을 듣고 현란한 이 오후의 풍경을 보면서 자기가 문득 겨드랑이가 가려우면서 날개가 돋았던 자국에 날개가 피어오르겠다. 즉 스물스물 내가 의지가 차오른다, 희망이 차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대요.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로 마무리되는 이상의 날개 작품입니다. 자, 제목의 의미 바로 가볼게요. 날개야, 다시 돋아라. 잊고 있었던 과거의 뭐요? 본연의 자아. 진정한 자아의, 또 자유의, 희망의, 의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의지적 태도 회복. 그래서 날자 날자 한 번 더 날잡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북돋고요.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라고 하는 우리 무기력한 이 나가요. 벗어나서 열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는 그런 희망과 의지적인 태도의 나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날아보자꾸나 하면서 이제 의지를 다지는 지식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유를 갈망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상 작품 상징적인 의미가 마지막 부분에 정말 응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중반 부분에서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자동급수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 자아 분열이 많이 되어 있어서 내용 파악이 조금 낯선 친구들이 있을 텐데 뒷부분의 상징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나와요. 일제강점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나오고요. 이때의 아내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간다면 이 아내는 화려한 현대 문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숙명적으로 맞지 않는,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의 관계다라고 하는 건 무기력한 지식인이 현대 문명에 적응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그래서 혼란이 있는 그런 작품으로도 상징적 의미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소재들만 몇 개 정리하면서 뒤에 해제 정리해 볼게요. 이 작품은 나에게 의지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의 상념과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생활의 문제를 인물의 내면에 투영하여 의식의 흐름을 드러내듯 서술하면서 기존의 소설과 다른 작품이라는 문학적 의의를 갖습니다. 자, 제가 별표 친 이유는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상징적 의미요. 우리 미스코시 옥상에서 올라가면서 거기에 회탁의 거리라고 하는 외부 공간을 인식을 합니다. 나에게 외부 공간은요. 나의 인식은요. 조심해야 될 건 일단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얘도 집 안에만 이제 틀어박혀서 무기력해만 있지 않고 마지막에 날개야 다시 돋아라라고 했으니 소통, 외부와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현실적인 공간인 거죠. 외부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현실적인 공간입니다. 뒷부분에서. 그러니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그렇습니다. 이상적이다. 긍정적 인식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될 건. 네. 이 사람이 가고 싶다. 이런 회탁의 거리 가고 싶어.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 현대인들이 회탁의 공간에서 꼼짝 못해서 무기력하고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 수능 특강 문제 풀면은 내 방과 회탁의 거리를 공통점으로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얘는 나가 그렇고 얘는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둘 다 어떻다? 힘이 없어. 무기력해. 그리고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둘 다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니까 나는 회탁의 거리를 보고 가고 싶다, 현실하고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이 저 속에 들어가서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의 개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소통을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오 사이렌, 아까 본문에서도 정리했지만 중요해서요. 정오 사이렌의 의미와 역할, 기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각성의 계기다. 나의 각성 계기다. 깨우는 계기죠. 그래서 인식 변화, 태도 변화의 전환점,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이 나는 날개라고 하는 것을 돋아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자유, 희망, 의지 이런 것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외부 공간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정오 사이렌은 어떤 식으로 의미가 있고 라고 하는 이 주제는 무력한 삶과 분열적 자아상에 벗어나려는 존재의 의지에 관련된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로 설명했던 부분들이 전체 줄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내방객이라고 하는 매춘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그 부분을 보면서 멘탈이 나가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그러면서 아달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멘탈이 나가서 이렇게 외출하다가 이렇게 정오 사이렌을 만나게 하는 후반부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상 작가의 날개는 서술상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서술상의 특징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많이 나오는데 내부에서는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옷, 방 이런 내 이불 속에서 어떠한 삶을 했는지 일상생활을 좀 일상생활을 서술했다면 외부는 금붕어라든지 회탁의 거리라든지 성우 사이렌이라든지 이런 외부 세계를 보면서 느꼈던 반응들, 감정들, 이런 내면, 자극들을 서술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날개, 이 서술상의 특징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서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